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어제 박수용 씨 친형 부부에 대한 첫 공판부터 좀 살펴보죠. 형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만 이제 혐의를 인정을 한 겁니다. 인정한 부분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공소사실은 10년간 62억 상당을 횡령했다라는 혐의로 공소 제기가 됐습니다. 예. 사실상 대부분의 횡령 범죄는 부인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부 인정한 부분은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3,700만 원을 법인 계좌를 통해서 인출한 혐의, 예. 이 부분은 인정을 했고 나머지는 사실상 부인하거나 입장을 다음에 이제 제출하겠다라고 이제 변호한 상황입니다. 예,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도 일부 개인적으로 유용은 했다. 그러니까 법인카드 사용액을 보면은 1억 8천만 원 정도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이 중에 일부만 또 인정을 한 거죠. 사실상 인정한 부분을 보시면 1억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횡령죄와 관련한 양형 기준이 1억 원 이하일 때는 징역 뭐 4개월에서 1년 4개월 정도인데 예. 피해 회복이 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수준의 범죄 액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범죄는 인정을 하고 좀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또 중형이 예상되는 횡령 금액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인건비를 허위 계상해서 횡령한 부분이라든가 예. 이 박 씨 친형 박 씨 명의의 부동산 대금을 지급하는데 회사 돈을 횡령했다라는 혐의, 그리고 개인 계좌에서 이제 횡령을 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임의로 인출해서 썼다, 결제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 비용도 법인의 계좌에서 이체를 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의 범주로 들어가긴 하는 거죠.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개인에 대한 형사범죄, 예를 들면 회사를 위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소비를 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본인의 어떤 횡령이나 배임을 위해서 지출한 것은 명확하게 업무상 횡령죄라는 판례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부인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예. 인정하는 취지로 이제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부분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형 부부가 인정한 혐의에 대해서 짚어봤고 인정하지 않은 혐의들도 또 금액이 또 엄청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일단 인건비 허위 19억, 건물 매입비 11억 7천인데요. 예.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 1억 8천입니다.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유죄의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공소 제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추단되는 상황이지만, 예. 피고인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인건비 허위 계산과 관련해선 일부 금액은 실제로 업무를 했고 업무 관련성이 있게 나간 지출 비용이다, 실제 사용 지출 내역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는 아직 이제 유무죄에 대해서 인부, 그러니까 인정한다, 부인한다를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법인 돈을 정상적으로 차용했다, 그러니까 대여 관계를 맺어서 빌렸을 뿐 횡령한 게 아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면 또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예. 특히 신용카드 결제 금액과 같은 경우는 개인 소비와 또 이제 업무 관련성 있게 뭐 접대를 한다라던가 관련된 직원들이 어떤 복지 차원에서 지출했다라고 하면 또 이거는 정당하게 지출됐다라고 또 횡령 금액에서 빠질 여지가 있거든요. 아마도 추후에 그런 업무 관련성, 개인 소비 목적이 아니라 뭐 실제로 이제 박수홍 씨를 위하거나 법인을 위한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쟁점은 쓴 비용이 업무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기준이 작용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법인과 박수홍 씨를 위해서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지출해야 되고 세법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든 소비 내역을 봤더니 대부분 친형 부부의 개인 사적인, 예를 들면 집에서 가사용으로 쓴다던가 자녀들을 위한 교육비를 쓴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횡령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 돈을 썼는데 그 사용 지출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박수홍 씨는 처음에 애초에 이제 형네 부부가 116억 원 정도를 횡령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재판에서 이제 시작이 그러니까 혐의로 이제 진행이 된 부분은 62억 원 정도입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에 대한 거는 재판이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일단 160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중에 한 50억이 빠진 62억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다라는 것은 예. 이 50억에 대해서는 범죄로서 기소하기보다는 민사상으로 이제 이것을 반환할지 말지, 손해배상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이제 다툼을 하는 것이고, 예. 검찰에서는 명확한 부분만 추려서 유죄 입증이 가능한 부분만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난번 박수홍 씨가 또 이제 대질 검사에서 부친에게 또 폭행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일단 친형 부부의 사건이니까 부친이 뭐 그 폭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연좌제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지만요. 일단 친형 부부의 태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점, 지금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에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특히 이 친형 부부의 아내 같이 이제 기소된 아내 같은 경우는 그 박수홍 씨의 아내를 이제 비방한 혐의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있거든요. 예. 그럼 이건 2차 가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 시도 중이나 나중에 이제 이렇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것도 양형의 불리한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너무나 뻔한 사실관계를 허위 진술로 그 자백하지 않고 부인한다. 이것조차도 반성 없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 박수홍 씨는 이제 어제 공판에 대해서 그럴 줄 알고 있었다, 합의는 없다, 선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보면은 그 기소된 부분 중에 일부 혐의만 이제 인정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두 다 부인한 게 아니라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이 혹시 나중에 형량에 또 영향을 미칩니까? 네, 62억 상당 중에 3,700만 원 정도 인정을 했고 3,700만 원 누가 보더라도 예금거래 내역에서 본인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쓴 게 확인이 돼서 이건 부인할래야 부인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서 예. 일부 자백이 반성했다라는 양형 요소를 작용하기는 어렵고요. 예. 오히려 이렇게 이제 너무 딱 유죄로 나올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투는 것이 혹시 나중에 무죄가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유죄가 나왔을 때는 처음부터 반성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기 급급했다라는 양형 요소를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너무 잔인하고 좀 끔찍해서 차마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사건인데 일단 딸이 모친에게 독극물을 먹여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일단 살해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네, 9월 23일경이고요. 인천의 한 빌라에서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예. 60대 어머니를 아들이 발견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일부 이제 부패가 된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딸이 유독물질 독극물을 먹여서 이제 살해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딸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 사망 보험금으로 채무를 갚으려고 했다라고 범행 동기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 이웃들 말로는 평소 모녀 간의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던데 어떻게 딸이 아니라 아들이 또 발견을 하게 됐군요. 일단은 처음에 발견 당시 외부에 침입 흔적이 없어서 단순한 변사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인데 예. 이 부검 결과에서 유독물질이 검출되면서 이 살인 사건으로 변환된 사건입니다. 예. 일단 주변에서는 딸과의 관계에 특별히 뭐 다툼이 있었거나 갈등이 있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엄만 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살다가 이제 어머니 찾아와서 같이 산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 차례 유독물질을 그 음식에 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본인이 또 유독물질 산 구매 내역도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명확한 폐륜 범죄로 볼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머니에게 이런 잔혹한 수법으로 살인한 사건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의 양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보면은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나서도 남동생의 그 SNS 문자에 답장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어머니적 행세를 하기도 했단 말이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로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사실 보험금을 노려서 독극물로 어머니를 살해했고 어머니 행세까지 했다 이런 부분들이 또 가중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계획 범죄로 보입니다. 계획 범죄로서 철저히 준비해서 독극물질을 샀고요. 두 번째는 사후 처리 과정에서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위장해서 사망 시간을 이제 조작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예. 더군다나 친가족인 자신의 동생한테까지 어머니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거짓으로 속이려고 했던 점에서는 반성하지 않고 폐륜적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